안녕하십니까, 고현 강사 최창입니다. 자, 오늘은 수능특강 현대소설 11강 성석재 투명인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석재 투명인간, 여기는 이 소설은 일단 지금까지는 모의평가에 나온 적은 없어요. 다만 이 성석재 작가가 이제 최근에 이제 교과서나 아니면 모의평가에 주목받고 있는 작가이기 때문에 작품 자체는 되게 중요합니다. 이제 가장 최근에 나온 게 2021 학년도 수능 6월 평가원에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라는 작품이 수능 모의평가에 나왔어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요게 수능특강에 실려 있었고, 수능특강에 실려 있는 게 바로 6평에 나왔기 때문에 요런 의미에서 보자면 여기는 이 성석재 작가도 이제 최근 흐름으로 보자면 한 번은 수능에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작품이니까 반드시 여러분이 기억해 두셔야 되고, 특히 이제 표현상의 특징적인 측면에서 요 작품은 출제될 요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차근차근 정리를 좀 하실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앞부분 줄거리부터 읽어봐야 되는데, 요 소설은 좀 제가 기존의 우리 소설 지금 읽는 거하고 좀 다르게 순서를 좀 바꿔서 갈게요. 왜냐하면 인물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는 이 인물들을 조금 정리를 하고 여기는 읽는 게 좀 더 효과적일 것 같아서 일단 인물관계부터 좀 정리를 할 건데요. 여기 지금 요 페이지에다가는 인물관계 정리하기 너무 비좁기 때문에 우리가 좀 공간을 좀 찾아가겠습니다. 그래서 몇 페이지를 넘기시냐면, 자, 189페이지도 지금 없고요. 190페이지도 지금 빈 여백이 없고요. 네, 191페이지 요 4번 문제 아래쪽에 빈 여백이 많죠, 그죠? 여기다가 이제 인물관계를 조금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 소설 계속 이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는 이 소설은 가족관계가 되게 중요한데, 가족관계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먼저 조부가 있습니다. 이게 조부, 할아버지. 그 다음에 조모가 있죠. 할머니가 있어요. 여기는 이 조부와 이 조모는 원래는 좀 살았어요, 집이. 그런데 여기는 이 조부가 독립운동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집안이 몰락하게 됩니다. 요거 이제 일단 한꺼번에 정리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족 식구들이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 구성원들이, 자, 이 조부와 조모를 모시고 사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이름은 어떻게 되냐면 할아버지 이름이 제가 알기로 김용식이고요. 그 다음에 아버지 이름이 김충현이에요. 김충현입니다.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머니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사이에는 자식이 꽤 많아요. 자식이 꽤 많은데, 자, 한꺼번에 좀 정리를 하자. 자, 꽤 많은데, 자, 모두 몇 명이냐면 모두 6명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좀 그런가? 공간 분배가 잘 안 되네요. 그죠? 공간 분배가 안 됩니다. 여기에 하나, 둘, 이렇게도 안 되겠네요. 잠시만요. 네. 이게 문과의 한계인가요?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요렇게 되는데, 자, 이름들 쭉 쳐볼게. 첫째 아들 이름이 백수고요. 그 다음에 둘째는 딸이에요. 금이고. 셋째도 딸입니다. 명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넷째가 또 아들이에요. 만수. 그 다음에 누가 있냐면 석수. 그 다음에 마지막 막내가 오키가 되겠어요. 자, 이제 요 인물들이 각각 어떤 인물들인지 한번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할아버지부터 할게요. 할아버지는 원래 좀 살았다 그랬지, 그지? 그런데 이제 앞부분 줄거리 나오지만 이 독립운동을 했다는 이유에 여기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결국에 집안이 몰락하게 돼. 그래서 여기는 이 몰락한 집안의 가족을 데리고 이사를 갑니다. 원래 살던 곳에서 넘어서 개운이라는 곳에 가서 숨어 살게 돼요. 그리고 이렇게 살게 되고 이곳에 가서 이제 터를 잡고 살아가는데, 이때 여기는 이 아버지는 그냥 다른 거 다 없고 농사에만 전념해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야. 아버지는 농사에만 전념해서 살아가. 자식 새끼들 뒷바라지하면서. 그래서 여기는 이 자식이 잘 되길 바랬어. 특히 여기는 이 백수란 애가 매우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대학도 가고 이 집안을 다시 일으켜 세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기는 얘가 월남전에 참전을 합니다. 이 뛰어난 그래도 월남전에 참전을 해요. 그리고 여기는 이 월남전에 참전하고 났는데 그래서 뭐가 되냐면 고엽제, 이제 고엽제 이따 설명할 텐데 이거 베트남 베트공들 없앤다고 이제 막 뿌렸던 농약이 있습니다. 이 고엽제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소설은 월남전에 참전해서 고엽제로 사망했던 요것이 여기는 이 집안의 새로운 분란이 되는 거고 이것이 이제 중심 사건이 되는 거예요. 이 소설의 중심 사건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는 이 형은 저 어린 나이에 할아버지보다도 먼저 죽습니다. 자, 그다음 금이가 있어요. 여기는 이 금이는 처음에 오빠만 믿고 살다가 오빠가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공장에 취직을 하기 위해서 아예 집을 나가버립니다. 집을 나가서 살게 돼요. 됐죠? 예, 그런 인물이고요. 영희는 이 명이라는 여자도 마찬가지고 명이라는 여자도 공장에 취직을 했어. 그래서 이 여자는 공장에 취직을 했는데 문제는 공장에 취직을 하다 근무하던 도중에 사고가 납니다. 그리고 거기는 그 사고로 지능이 떨어지는 지적 장애가 오게 돼요. 지적 장애가 오게 돼. 지금 가족들이 하나같이 다 비극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거 보이지, 그지? 다 비극적인 삶을 살고 있어. 그 다음에 이제 석수로 갑니다. 석수는 대학을 갔어요. 그래서 대학을 가서 뭘 했냐면 대학에서 공활이라 그래서 공장에 가가지고 이렇게 활동하는 거, 공장에 가서 활동하는 건데 이게 노동운동이야, 노동운동.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렇게 노동운동을 하다가 결국에는 여기 있는 당국에 의해서 붙잡혀가서 수사기관에서 붙잡혀가서 수사기관에서 온갖 고문을 받아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막내인 오키는 서울로 올라와서 서울로 상경해서 식당을 운영을 해요. 식당을 운영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만 이렇게 놓고 보면 잘 보세요. 지금 여기는 이 가족의 삶이 얼마나 비극적이고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지 알겠지, 그치? 그래서 여기는 이 소설의 이게 핵심인데 그 중에서 여기는 이 만수라는 친구가 바로 이 소설의 주인공이에요. 자, 중간에 누나들이 있긴 하지만 결국에 첫째 형, 이 첫째 형이 죽고 난 다음에 좀 밑으로 당겨서 쓸게. 형이 죽고 난 후에 여기는 이 집안에 가장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가족을 위해 헌신한다. 요게 이제 여기는 이겁니다. 그래서 내 연결하면 이렇게 돼요. 중심 사건이 이거라 그랬지, 그지? 요 사건이 터지고 난 다음에 결국에는 요렇게 간다. 이게 이 소설의 주 내용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인물 관계가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여러분이 알고 가시면 아무래도 앞쪽에서 내용을 읽어낼 때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인물 관계를 먼저 좀 정리 한번 해봤습니다. 요 인물 관계 한번 다시 한번 더 깔끔하게 잘 정리해 보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제목 투명 인간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헌신하던 만수가 결국에는 투명 인간이 된다 이거예요. 투명 인간이 된다는 건데 요거는 약간 함축적 의미 가지고 있는 거야. 실제로 투명 인간 된다는 거 아니야. 이거 SF 공상과학 아닙니다. 알겠죠? 그래서 투명 인간 된다. 요 투명 인간에 대한 의미 요런 것들은 이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인물 관계 이렇게 된다는 거 알고 계시고 자, 앞쪽으로 와서 요 소설 한번 읽어 볼게요. 자, 앞부분 줄거리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수의 조부는 자, 여기 만수가 나오고 조부가 나오고 독립운동에 가담했기 때문에 자, 여기서 독립운동에 가담했기 때문에 개운리에 가서 숨어 살게 돼요. 자, 이게 결국에 지금 이 무슨 관련 서적을 가지고 있었나 뭐 그래서 독립운동 관련된 그래서 이것 때문에 숨어 살게 되는 거니까 이것 때문에 결국 집안이 몰락하게 되고 시련과 고난의 삶이 시작된 고난의 삶의 원인이 되겠어. 만수의 부친은 힘들게 농사지으며 살아간다. 만수의 형인 백수는 대학에 진학하고 돈을 벌려고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다가 죽는다. 이게 중임사건이라 그랬지, 그지? 자, 너에게는 아무런 흠도 없었다. 자, 갑자기 이어서 너가 나왔어. 이때 너가 누구냐면 좀 더 읽어봐야겠지만 바로 이 백수입니다. 백수가 너가 돼요. 너에게는 아무런 흠도 없었다.
너는 금강석처럼 단단한 심신에 가족이 너 때문에 무엇을 희생할까 염려에 혼자 힘으로 입신하려는 의지로 뭉쳐 있었다. 자, 이거 지금 형의 삶이야.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 여기는 이 가족이 너 때문에 무엇을 희생할까 염려되어서 혼자 힘으로 입신하려는 의지로 뭉쳐 있었대. 이게 지금 뭐냐면 형 백수의 삶이었어. 백수의 삶이었어. 그래서 그런 의지 때문에 저 돈을 벌기 위해서 베트남 전쟁에 참전하게 돼요. 자, 뭉쳐 있었다. 그런데 그토록 강건한 네가 왜 이옥에서 풍토병으로 죽는단 말이냐. 자, 여기서 풍토병이란 건 그냥 표면적 이유인 거야. 표면적인 사망 이유고, 여기는 이거의 실제 이유는 고엽제 때문입니다. 고엽제 때문입니다. 자, 실제 이유는 고엽제 때문이야. 요건 읽어보면 또 더 읽어보면 나와요 뒤에. 군인이라면 전쟁에서 총검으로 생사를 결하고 눈먼 포탄에 혹 사지가 절단하는 수가 있다. 전우를 구하기에 자신도 모르는 초인적인 힘으로 적탄 앞에 몸을 던질 수 있다. 그렇게 죽어간 많은 병사들, 장군도 장교도 아니고 이름 없는 수많은 소모품으로서의 역사의 수레밖에 짓이겨진 존재라고 한다면 억울한 중에서도 이해는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부터 잘 봐라. 여기서 여기까지는 네가 전사를 했다면 내가 이해할 수 있다. 이건데 사실은 여기는 이 구절이 뭘 의미하냐면 전쟁의 비극성이야. 아니 사람이 어떻게 소모품이 되냐고, 소모품이. 그런데 소모품으로 몸을 던질 수밖에 없다면 그러면 이해는 간대 오히려. 그런데 젊고 건강한 네가 풍토병에 걸려서 죽었다니, 전장에 죽지 못하고 병원에서 죽었다고 명예로운 죽음으로도 치지 않는 병사라는 걸 어찌 믿으란 말이냐. 너의 불쌍한 부모를 어찌하느냐. 그럼 봐라, 너의 불쌍한 부모를 어찌하느냐 하는 거 보니까 이거 지금 누가 하는 말 같아. 그래, 요거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야. 자, 다시 한번 더. 여기는 이 구절부터, 자, 여기는 이 구절부터야. 여기는 이 구절부터 여기는 쭉 요 구절까지야. 지금 여기는 이 구절까지는 지금 여기는 서술자가 누구의 목소리를 써주고 있냐면 할아버지의 목소리, 할아버지의 입장으로 서술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서술자는 당연히 누구겠어? 예, 서술자는 할아버지겠죠. 이게 서술자가 돼. 할아버지가 서술자가 되겠죠. 할아버지의 입장으로 서술해주고 있어요. 자, 너의 불쌍한 부모를 어찌하느냐, 너의 가련한 아우들을 어찌하느냐. 그러면 결국에 지금 여기서 이 말을 한 것은 어찌하느냐 이 얘기를 한 것은 결국 그만큼 지금 백수가 죽고 난 다음에 가지는 가족들의 심리적 고통이라고 해야 되겠지, 그지?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 그다음 짐승과 초목들도 호곡하는구나. 비바람도 슬프게 흐느끼는구나. 온 식구들이 울고 온 집안의 생명이 울고 온 마을이 울고 땅이 울었다. 아, 하늘이시여, 어찌 늙은 내게. 자, 그래서 이 늙은 내기라 그랬으니까 이게 누구겠어? 예, 조부, 할아버지가 되겠죠. 이런 참혹한 슬픔을 주시나이까. 어서 나를 데려가소서. 나를 죽이소서. 내 뼈를 꺾어 바수고 불로 남김없이 태워 죄를 만들고 지옥에 바람을 날리소서. 나를 죽이소서. 제발 나를 죽이고 우리 모두의 백수를 귀하게 한 금강석을 돌려주소서. 그러면 지금 여기는 이 말에서 우리가 느껴지는 것처럼 할아버지의 깊은 절망, 할아버지의 깊은 절망감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자, 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이어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엽제 피해자 가족 준비 모임입니다. 오늘은 고엽제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베트남 전쟁 기간 중에 미국은 베통의 은둔지와 무기 비밀 수송로로 이동되어 온 정글을 제거하고 시계를 확보하기 위해서, 또 베트공 경작지의 농작물 제거를 위해서 1962년부터 1971년까지 330만 헥타르가 넘는 면적의 고엽제를 살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월남전이 결국에는 다시 말하면 베트남군의 승리로 끝나는데, 베트남군이 미군을 상대로, 미군이 거의 뭐 유일무이한 패배거든요, 그게. 자, 이게 어떤 게 어떻게 되냐면 숲속에 숨어가지고 몰래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면서 게릴라전을 펼쳤다고.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게릴라전을 이겨내질 못하니까 뭘 했냐면 고엽제를 살포한 거야. 자, 지금 이 고엽제를 살포했다는 이것이 당시에 이제 베트남전
베트남 전쟁의 전쟁 이후 가장 큰 문제가 되었어. 이해됐죠? 이 시대 배경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는 베트남 전 경작지의 15%, 즉 전 산림의 30%에 해당합니다. 고엽제는 미 제향 군인의 추산의 약 8,360만 리터, 스웨덴의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의 추산 9,100만 킬로그램 살포되었습니다. 고엽제를 지상에서 사람이 뿌리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적의 공격을 받을 수 있으므로 미군은 헬기 등을 통한 공중 살포를 훨씬 선호했습니다. 하지만 일부는 인간의 손에 의해서 직접 가루 형태로 구석구석 효과적으로 뿌려졌으니 그 인간 중에 상당수가 한국군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뭐 한다고? 형의 죽음과, 지금 여기는 이 주인공 형의 죽음, 그래 우리 백수라고 나왔으니까 백수의 죽음과 관련이 있겠죠. 자, 그 다음 이어갑니다. 중량 나오고 할아버지는 평생이니까 지금 뭐가 됐냐면, 여기서 잘 들어봐. 지금 이 장면에서 서술자가 교체가 됐어요. 앞에서는 서술자가 할아버지였는데 할아버지에서 할아버지가 그랬으니까 교체가 된 거야. 자, 이어가 볼게. 한 방울의 알코올조차 할아버지에게는 소화시킬 수 없는 독이었다. 그런데 오빠의 죽음을 전해주는 우체부가 저녁에 다시 집으로 왔다. 늘 병석에 누워있다 하시던 할아버지가 동네 여기에 있던 유태백네 집에 가서 그 집 소주를 얻어먹고 인사불성이 되었다고 전해주러 온 것이다. 자, 봐. 늘 병석에 누워있다시피 하던 할아버지가 동네 여기에서 요렇게 가서 소주를 얻어마시고 인사불성이 되었다고 요렇게 전해주러 왔답니다. 됐죠? 그 말은 할아버지의 지금 할아버지의 정신적인 고통이 그만큼 뭐하다? 크다는 걸 보여주는 거지, 그지? 크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정신적인 고통이 커요. 술을 마실 정도로. 온 식구가 울고 있는 중에도 누군가는 할아버지를 모시러 가야 했다. 만수를 데리고 일어섰다. 그럼 만수를 데리고 일어섰으니까 만수는 지금 주인공이 아니야. 할아버지를 양쪽에서 부축해서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할아버지는 백수야 이제 내 부모를 어찌 아느냐, 불쌍한 어린 동기들을 어찌 아느냐, 내 어찌 사느냐 하고 우셨다. 집으로 들어서 방에 눕혀 드리기도 전에 할아버지는 만수를 앞에 불러앉혔다. 자, 그러면서 여기 뭐라 그랬다고? 이제는 네가 이 집안의 기둥이다. 자, 일단 지금 여기에서는 가부장적인 성격이 있어요. 누가 무슨 기둥이고 이런 게 어딨니? 이런 게 있어. 그래서 결국에 장남이었던 백수를 대신하여 만수에게 집안을 맡기는 거지, 그지? 만수에게 집안을 맡기는 거야. 됐죠? 만수에게 집안을 맡기기로 하신 거예요, 할아버지가. 자, 이렇게 얘기했더니, 자, 이제 그 다음 장면 봐봐. 자, 그 다음 장면 보면 할아버지는 만수의 머리통을 끌어 자신의 주름투성이 이마에 만수의 이마를 맞았다. 내가 형을 대신해서 집안을 지켜야 한다. 빚에는 천장, 연기소는 방바닥 같은 내 부모를 떠받치고 수수때 담벼락 같은 네 형제들을 이끌어줘야 한다. 형이 없는 빈자를 채울 사람은 만수야. 오직 너뿐이다. 내 말을 알고 있느냐? 만수는 떨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고개를 끄덕였다. 자, 이렇게 떨고 있었고 고개를 끄덕였다는 것은 뭐냐면 수용은 했는데, 알게 모르는 뭐 한다고? 두려움, 무서움, 이런 게 있었겠죠. 그죠? 두려움, 무서움. 그래서 나뭇가지처럼 엉성하고 삐쩍바른 몸에 믿고 의지할 구석이라고는 조금도 없었다. 자, 이거 잘 봐. 여기서 중요한 거야. 다 같이 부축을 하고 왔건만 여자인 나는 그랬어. 그러니까 나는 여자야. 여자 형제가 모두 셋이었지. 금이, 명희, 오키. 그 중에서도 얘는 누구냐면 금희입니다. 금희. 됐죠? 장녀. 그런데 얘가 뭐라고 했냐면 잘 봐. 나뭇가지처럼 엉성하고 삐쩍 마른 봄에 믿고 의지할 구석이라는 조금도 없었대. 자, 이건 결국에 여기는 이 만수를
못마땅해 한 거야. 못마땅해 한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래서 만수를 못마땅해 하게 하니까 아니 저렇게 삐쩍 마른 몸한테 내가 뭘 기대하겠냐. 이해가 됐죠? 내가 뭘 기대하겠냐. 그저 우는 일밖에 없는 것 같이 여겨졌다. 기분이 이상해서 돌아보니 석수가 어두운 마당 한켠에 주먹을 쥔 채 서 있었다. 자, 이번엔 석수가 이렇게 돌아보니 주먹을 쥔 채 서 있었대. 이건 결국 뭐겠어? 이건 당연히 질투겠죠. 질투. 아니 어차피 첫째가 죽은 마당에 자기가 뭐 할 수 있어. 여기는 가장을 이끄는 사람 될 수 있지.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는 이렇게 넘겨주고 나니까 석수는 부들부들. 뭔지 알겠죠? 자, 기둥이 부러지고 쓰러져가는 일밖에 남지 않은 집구석에. 자, 그럼 여기서 기둥은 누구? 여기서 기둥은 만수. 그럼 여기는 이 세 기둥은 누구? 예, 아니지. 만수가 아니지. 미안. 만수가 아니죠. 만수가 뒤쪽이가 만수고 이건 형이 되겠지, 그치 형.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누굴 얘기하는 거냐면 백수를 이야기하는 거고 여기는 이 세 기둥이 만수가 되겠죠, 그죠? 무슨 소용이며 천장은 뭐고 바닥은 뭔가. 남자들은 이해하기 힘든 족속이다. 나는 입술을 깨물면서 울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남자들은 이해하기 힘든 족속이다. 나는 입술을 깨물며 물었다는 것은 여기는 이 할아버지의 말이 당연히 이해도 잘 안 되었겠지만 지금 이렇게 힘든 상황에 뭘 물려주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그죠? 뭐가 그렇게 중요해. 그래서 여기는 지금 그 남자들은 이해하기 힘든 족속이다 나는 입술을 깨물 물었다라는 것은 결국 이러한 가족 특히 조부의 말을 도저히 뭐 할 수 없다.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거에 대한 거부감을 느꼈다는 거 알겠지, 그죠? 왜 만수한테 내려다 주냐 이거예요. 자, 그다음 이어갑니다. 대학에 다니던 형이 월남에 갔다가 한 줌 제가 들어온 이후 우리 집은 납덩이 같은 침묵에 흘러싸였다. 자, 요렇게 한 줄 건너뛰어져 있으니까 왠지 여기서 다시 뭐가 됐을 것 같아? 그래, 서술자의 교체가 일어난다고. 됐죠? 서술자의 교체가 일어난다고. 자, 한번 읽어볼게요. 서술자 교체가 일어나는지. 대학에 다니던 형이 월남에 갔다가 한 줌 제가 되어 돌아온 이후 우리 집은 납덩이 같은 침묵에 둘러싸였다. 형에 관한 모든 이야기는 금기시되었다. 월남이나 군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였다. 하늘로 가고 없는 형은 우리 6남매 중 유일하게 생생하게 살아있는 사람이었고, 자, 되게 아이러니하네. 오히려 하늘나라에 가고 없는 형은 엄마야, 예, 없는 형은 우리 6남매 중에 유일하게 생생하게 살아있는 사람이었고, 반대로 여기는 우리는 자 이쪽에 여기서 이렇게 서로 상태를 무기력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오히려 죽은 사람이 더욱더 마음이 편하고 살아있는 사람이 꼭 뭔가 뭐 한다고 죽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 거야. 그래서 지금 여기는 지금 요거는 화자에게 처한 이러한 절망적인 현실, 그런 절망적인 현실을 강조해 주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살아도 산 게 아니에요. 죽은 거라고. 이해됐죠? 살아도 산 게 아닙니다. 죽은 거죠, 그죠? 예, 그다음 이어갑니다. 할아버지는 병환이 심해서 하루 종일 자리에 누워 있기만 했다. 할머니는 그런 할아버지를 간호하는데 모든 힘을 쏟고 있을 뿐이었다. 아버지는 쉬지 않고 일만 했고 어머니 역시 마찬가지였으나 자나깨나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게 달랐다. 저녁에는 어두워져도 불을 켜지 않았다. 석유를 사오고 하던 형이 생각나서인지. 그러면 여기는 이 석유라는 것은 누구를 떠올리게 해주는, 예, 형을 떠올리게 해주는 매개체가 되겠죠, 그죠? 회상의 매개체. 자, 계속 이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었는지 못하겠기 때문이다. 어둠 속에서 말없이 저녁을 먹은 우리는 숙제도 하지 않았다. 하지 않아도 뭐라고 하지 않았다. 이렇게 상처를 받는 짐승처럼 각자 웅크리고 바람소리 같은 한숨과 신음을 내뿜었다. 공부를 아무리 잘하면 뭘 하나. 형은 공부를 잘했다. 아는 것도 많았다. 자, 형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거 누구야? 그래, 여기서 서울자는 만수가 되는 거야.
이해가 됐죠? 자, 만수가 되는 겁니다. 다시. 형은 공부를 잘했다. 아는 것도 많았다. 물어보면 모르는 게 없었다. 효도를 한 번 하나 형은 어느 집에서 불화하던 효자였고 모범적인 아들이었고 모범적인 손자였다. 글을 잘 쓴 뭐하나. 형은 국민학교 때부터 백일장에 나가 빠짐없이 상을 타왔다. 어디에 가든 일기를 썼고 편지를 잘 썼다. 실험도 잘했고 호기심도 많았다. 동생들한테 잘해준 뭘 하나. 형은 누나들이나 만수, 오키한테 그럴 수 없이 다정하고 살뜰하게 관심을 가지고 보살펴 주었다. 그러면 지금 여기는 요 얘기 어떻게 되는지 알겠지, 그지? 예. 그래서 이제 형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야. 아, 이게 만수, 예. 요 부분이 아니군요. 자, 잠깐만. 요거는 만수라기보다는, 그렇지. 지금 여기서 만수한테 이렇게 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만수라기보다는 막내에 있죠, 막내. 예, 막내 누구? 예, 석수. 그래서 얘는 석수의 입장이라고 하는 게 좀 더 맞는 것 같아, 그지? 석수 입장이라고 하는 게. 자, 계속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했대요. 그리며 노래, 바둑, 한글을 가르쳐주고 하모니카를 사주고 책을 읽게 했다. 나무 이름, 풀 이름, 별자리를 가르쳐 주었다. 어릴 적부터 식구들을 대표해 아버지한테도 할 말을 했다. 우리의 우상이 되었다. 마침내 밤하늘에 올라가 영원히 편찮고 빛나는 별이 되어버렸다. 그럼 맨 마지막에 지금 여기는 요 구절은, 맨 마지막에 있는 지금 요 구절은 누가 형이 죽었음을 이야기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얘는 형의 죽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형의 죽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야. 상징적으로 혹은 서정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형은 이렇게 됐어. 자, 그다음 이어갑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놓으면, 여기까지 편생 특징 하나 잡고 가야 되겠구나. 그럼 여기까지 놓으면, 여기까지는 결국에 형의 우월했던, 형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우월했던 실제 행동들을 열거했어요. 실제 행위를 열거하고 있는데, 이렇게 열거하고 있는데, 이것은 형에 대한 그리움이 크기 때문입니다. 됐죠? 형에 대한 그리움이 크기 때문인 거야. 자, 그 다음. 형은 툭하면 꿈에 나타났다. 형은 군복을 입고 혼자 베트공 일기연대를 무찌르고 무공 혼장을 탔다. 고시의 패스에서 판사가 되었고 나를 한심한 놈이라고 판결했다. 부모님의 기대가 얼마나 큰지 아느냐 하면서 그 기대를 배신하면 감옥에 쳐놓고 굶겨 죽을 것이라고 했다. 형은 비행기에서 낙하산을 타고 뛰어내리면서 삐라를 뿌렸다. 금빛 삐라가 공중에 날아다니는 것을 보고 수천 명의 아이들이 환호성을 지르면서 뛰었다. 형은 우주선을 타고 달나라로 날아갔다. 알약을 보여주면서 하나만 먹으면 일주일 동안 굶어도 된다고 했다. 형을 볼 때마다 약이 올랐다. 자, 그럼 다 형을 볼 때마다 약이 올랐다는 것은 뭐냐면, 왜 우리가 약 오른다 표현은 뭐 한다고? 그렇지, 질투할 때 쓰는 거야. 질투할 때. 자, 그러면 잘 봐. 그럼 이렇게 질투하면서 뭐 하고 있냐면, 여기는 이 형이 왜 지금 여기서 수천만의 아이들에게 환호성을 받는지 뭐 그런 이유들을 뭐 했다? 이건 상상입니다. 알겠죠? 요거는 가상의 상황을 설정해서 가상의 상황을 설정하여, 됐죠? 가상의 상황을 설정하여 열거해 두었어요. 결국 이거 형이 그만큼 뛰어나다, 요 얘기하고 싶었던 거야. 이해됐죠? 요 얘기하고 싶었던 거야. 자, 뛰어난 형이었어. 그래서 이런 가상의 상황들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마지막, 점점 집이 싫었다. 집에 가서 아버지 어머니 얼굴을 보는 게 무섭고 싫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어가니까 여기는 이 가족은 점점 뭐해진다. 예, 여기서 가족 간의 관계도, 가족 간의 관계, 여기는 이 가족 간의 관계도 소원해졌다는 거 알겠죠, 그죠? 자, 소원해졌어요. 가족 간의 관계도 소원해졌다. 자, 됐습니까? 내가 날이 이슥할수록 늦게까지 밖에서 놀다가도 잔소리를 하지 않았지만 관심도 없었다. 잔소리를 하지도 않았지만 관심도 없었어. 됐죠? 잔소리를 하지 않았지만 관심도 없었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부모님 또한 뭐를
의욕을 상실해 가신 거야. 됐죠? 의욕을 상실해 가신 거야. 자, 그러면 여기는 이 각 파트가 인물 각각의 인물에 의해서 서술되고 있는 거 맞지, 그지? 됐죠? 자, 그러면 이런 측면에서 보자면, 자, 다시 여기서 하던 사업 문제 옆으로 가면, 자, 그러면 요거는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이렇게 가족이 지금 와해되고 해체되는 과정을 보여주게 되는데, 자, 첫 번째 편상의 특징은 잘 알다시피 뭐 한다고? 예, 서술자가 교체가 됐어요. 됐죠? 설자를 교체해서 사용하고 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입장, 요런 것들을 소개해 줄 수 있게 되었어. 됐죠? 다양한 입장을 소개해 줄 수 있게 되어서 요거 하나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됐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 소설은 이 소설에서의 투명인간은 뜻이 뭐냐면, 자, 본문지면 한 번도 안 하지만 인간. 자, 그럼 투명인간의 의미가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결국에 지금 이건 타인의 무관심. 아무리 내가 열심히 살아도 다른 사람들 날 모른 척해. 나는 소외받고 있다고요. 요거 하나. 그러니까 두 번째. 그리고 문제는 내 투명인간이란 건 밖이 깨끗해지는 거니까 안쪽에 있는 마음이 보이는 거지, 그지? 자, 마음이 보여서 순수하고 꾸밈 없는 삶을 상징합니다. 됐죠? 예, 꾸밈 없는 삶을 상징합니다. 이것도 여러분이 따로 기억해 두셔야 돼. 그래서 이거 투명인간의 의미가 된다 하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문제를 풀 때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이것으로 상석제 투명인간 마치겠고요. 내용 정리 다 끝났죠. 특히나 이 인물관계에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잘 보시면 이 소설 나올 때 대처가 가능할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오늘 이것으로 영상 마치겠고요. 전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고요. 다음 영상은 현대소설의 마지막 강입니다. 드디어 대망의 마지막 강. 자, 마지막 강 열심히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뵐게요. 안녕.